아동기 행동장애 제7장 기분장애 5. 기분장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부모의 우울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우울한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 우울증 연구의 주요 영역이다. 그런 연구가 성행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기분장애가 있는 성인들의 경우 가족 중에 기분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분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들을 조사하며 아동기의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장애가 일어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전략은 무작위 표본보다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 그러한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기분장애의 연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우울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이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아동들은 심리적 장애가 없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정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4배나 더 많다. 종단적 연구들은 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햄맨과 동료들은 어머니의 우울증과 어머니의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3년에 걸쳐서 6개월 간격으로 평가했는데 우울한 어머니와 신체 질환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건강한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심리적 장애를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비율은 신체 질환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더 높았다. 웬스맨과 동료들은 10년에 걸쳐서 두 부모 집단의 자녀들을 추적 연구했다. 추적 연구를 할 때 자녀들은 청소년기 후반이거나 성인이었다. 부모와 자녀들은 구조화된 진단 면접을 통해 평가받았다. 양쪽 부모가 모두 정신장애가 없는 저위험 자녀들과 한쪽 부모만이 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고위험 자녀들을 비교해 보았다. 우울증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특히 사춘기 이전에 주요 우울장애를 보이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고위험 집단은 또 공포증이나 알코올 의존증 등 다른 장애를 일으키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표 7-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이 겪는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울한 부모의 우울한 자녀는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확률이 더 낮았다. 우울한 부모의 우울한 자녀 중 30% 이상이 전혀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베어드슬리와 동료들은 부모의 우울증이 임상 의뢰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연구했다. 대규모 건강 증진 기관에서 이 연구에 참여할 가족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구조화된 진단 면접을 포함한 여러 평가 도구들을 처음에 한 번, 그리고 4년 후에 다시 한 번 실시했다. 이 가족들은 부모에게 아무 장애도 없는 경우, 비정서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한쪽 또는 양쪽 부모에게 정서장애가 있는 경우의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 부모의 비정서적 장애, 부모의 주요 우울장애, 그리고 아동이 첫 번째 평가 이전에 경험했던 장애의 수는 아동이 두 번의 평가 사이에 심각한 정서장애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유력하게 예측했다. 표 7-5에는 이런 위험 요인들, 그리고 아동이 지니고 있는 위험 요인의 수에 따른 장애 진단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부모의 우울증과 관련된 위험이 특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증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우울증만이 아니라 각종의 장애를 겪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장애의 진단을 받거나 만성적 질환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도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아동들이 경험하는 여러 장애들은 공통의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위험 요인들은 우울증에 국한된 것이다. 효율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장애가 있는 부모들에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특정한 장애가 있는 부모에게 더 일어나기 쉬운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부모의 우울한 기분 상태가 자녀들의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유전이 부모의 우울증과 아동의 우울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모의 우울증은 생물학적 경로가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통해 그리고 자녀의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는 역할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인의 우울증과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은 둘 다 특징적인 사고방식이나 인지 양식과 관련이 있다. 우울한 부모는 이러한 양식들을 자녀에게 전달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가르베오와
폴리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을 6학년 때부터 시작한 3년간 매년 평가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증 병력은 자녀의 낮은 자기 가치감, 부정적 귀인 양식, 절망감과 상관이 있었다. 부적응적인 사고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우울한 부모가 자녀를 다루고 양육하는 일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부모의 우울증은 효율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부모의 행동에는 분노나 적대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묻어 있을 수 있다. 또 우울한 부모는 자신의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스스로 위축되거나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양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울한 부모는 또한 다른 부모들이 문제로 보지 않는 행동도 문제라고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행동들을 묵과하거나 참아내는 능력이 가정의 분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울한 부모 또는 우울한 아이가 있는 가족을 직접 관찰한 연구들은 이 가족들의 상호작용 패턴이 부모나 아이의 우울증을 유지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가족 구성원의 우울증적인 행동이 유지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격적이고 충돌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부모와 우울증은 결혼 불화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 두 변이는 다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으로 연결된다. 메리는 불안과 우울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이다. 메리의 어머니는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메리의 부모는 자주 싸웠는데 대부분 돈 문제나 아버지의 직장과 관련한 문제로 싸웠다. 메리의 어머니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술을 마시는 것으로 대처했으며 심한 음주 문제를 일으켰다. 메리의 어머니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게 된 것은 갈등, 알코올 남용, 그 밖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메리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신이 부모의 싸움을 중재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자신이 어머니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갈등과 문제가 메리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우울한 부모가 있는 가족은 결혼 불화 외에도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생활 사건들을 다시 한쪽 부모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악화시키고 부모 노릇하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아이를 집 밖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좁아질 수 있다. 그리하여 아이가 가족 외부의 다른 성인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지원의 다른 원천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우울한 부모는 부모 자신의 대인관계 문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각에 의해 자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핍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부모 우울증과 아동 우울증의 관계는 애착이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었다. 부모가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애착이론은 생후 초기의 애착이 아이들의 내적 작동 모델 또는 자기와 사회적 세계의 표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생후 초기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강한 정서와 흥분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계를 경험하고 자기 개념을 발달시킨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경험을 이끌어 나가는 작동 모델은 이러한 생후 초기의 애착 관계에서 처음으로 발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적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작동 모델은 그 인지적, 정서적 내용이 우울증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패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령 불안정 애착은 감정과 흥분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빈약한 자아 개념 그리고 사회적 반응과 지원에 대한 불신과도 관련이 있다. 유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다른 양육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울한 어머니의 아기들은 우울한 기분 양식을 발전시키며 이런 양식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으로 일반화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물레이의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증과 애착의 관계를 보여준다. 출산 후 우울증을 보인 많은 여성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 병력은 없지만 산후 우울증을 겪은 여성들, 우울증 병력이 있지만 산후 우울증을 겪지 않은 여성들,
그리고 우울증 병력도 있고 산후 우울증도 겪은 여성들과 우울증 병력이 없고 산후 우울증을 겪지 않은 여성들을 비교했다. 이 여성들은 18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다. 이때에는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을 측정하고 유아들을 여러 가지 도구로 검사했다. 산후 우울증을 겪은 어머니의 아기들은 통제 집단 어머니의 아기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다. 그림 7-4는 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울증 병력이 있지만 산후 우울증을 겪지 않은 어머니의 아기들은 통제 집단 어머니의 아기들보다 불안정 애착을 더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의 경향은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증과 다른 변인들의 관계도 나와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사회계층이 유아의 인지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로 어머니의 우울증이 출산 후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였다. 부모의 우울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우울한 부모의 자녀는 다수의 장애를 겪을 위험이 더 높은 것이 확실하지만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이처럼 좋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우울한 부모를 둔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좋은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조우의 아버지는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친할아버지도 우울증 에피소드를 겪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조우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상하게 대했다. 아버지는 우울 증상이 심할 때에도 조우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며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뒷바라지했으며 두 분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우는 두 여동생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수줍음을 타기도 했지만 조우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다녔고 의학을 공부하여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결혼을 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자상한 부모 노릇을 했다. 조우는 때로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우울 증상과 불안을 느끼곤 하였다. 그러나 증상은 하위 임상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었고 조우는 필요를 받을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다. 프랭크의 아버지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어머니도 우울증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프랭크가 10세 때 이혼하였다. 몇 년간 격렬한 부부싸움을 겪고 난 후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둘 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편이었다. 또 부부싸움에 프랭크와 여동생을 끼워 넣었다. 프랭크는 여동생과 곧잘 싸웠고 한 번도 가깝게 지내본 적이 없었다. 프랭크는 유치원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다루기 힘든 아이였다. 청소년기에는 상습적 비행 소년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성인이 되었을 때 우울장애로 진단받았으며 대인관계는 혼란스러웠고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다. 4. 또래관계와 우울증. 또래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많은 아동기 장애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래관계의 문제는 일반 모집단에도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정신치료기관에 의뢰된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래관계의 문제는 우울증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결과는 우울증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와 부합한다. 예컨대 또래 지위는 우울증을 포함한 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쿠퍼 스미트와 패털슨의 연구는 또래 지위와 적응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2, 3, 4학년 아동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지명하게 하여 이들의 사회 측정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각 아동에 대해 또래 지위 집단을 결정하였고 아동들을 인기 있는, 거부당하는, 무시당하는, 논란이 많은, 그리고 사회 측정적으로 평균인 5집단으로 나누어 명명하였다. 2년 후 이 아동들이 4, 5, 6학년이 되었을 때 아첸바흐 청소년 자기보고 수정판을 포함해서 많은 측정 도구들을 실시하였다. 저자들은 아동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문제 영역에서 임상적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지 알아보았으며 이것을 부정적 결과의 지표로 삼았다. 거부당하는 소년과 소녀들은 임상적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냈다. 또 무시당하는 소녀들은 임상적 수준의 문제들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저자들은 또래 지위와 좀 더 특정한 문제 영역들의 관계를 검토했다. 소년의 경우에도 또래 지위와 특정한 행동 문제 간의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소녀의 경우에는 이 장애 주제와 관련해 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거부당하는 소녀들은 평범한, 인기 있는, 그리고 논란이 많은 소녀들보다 수준이 많은 소녀들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2배 이상 많이 보고했다. 더욱이 무시당하는 소녀들은 거부당하는 소녀들보다 2배 이상, 그리고 다른 세 집단의 소녀들보다는 5배 이상 우울증 문제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또래 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많은 대인관계 특성들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우울증에 있는 청소년들은 예컨대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을 낮게 지각하고 또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이 뒤떨어지고 사회적 정보 처리에서 왜곡을 나타낸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은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이라고 지각하는 데서 부분적으로 야기된다. 이런 지각은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친구를 화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6. 자살. 자살은 우울증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된다. 이런 관계는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위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 두 문제의 병인 및 역학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나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두 문제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는 해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거나 저지르지 않으며 자살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1. 자살의 유병률.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살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비율이 더 낮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의 자살은 우려를 자아낸다. 어린 아동들의 자살은 20년 전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1980년에 10에서 14세까지 아동들의 자살 비율은 10만 명에 0.4명이었다. 이 연령에서는 여전히 자살이 비교적 드문 편이지만 1999년에는 10만 명에 1.2명으로 자살 비율이 무려 200% 늘어났다. 반면에 15에서 19세까지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은 이보다 더 높긴 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경향은 상당히 다르다. 15에서 19세 청소년들의 1980년도 비율은 10만 명에 12.3명이었으나 1999년에는 10만 명에 11.7명으로 약 5% 감소하였다. 표 7-6의 연령, 성별, 인종, 집단에 따른 1980, 1995년, 1998년도 자살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2.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패티는 얼굴이 예쁘게 생긴 8살짜리 아이인데 잠들기 직전에 어머니의 이미프라민 2알을 과다 복용하였다. 다음날 아침 패티가 학교 갈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자 어머니가 깨우러 갈 때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패티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했다. 눈물을 글썽이고 짜증을 내며 날 내버려둬 죽고 싶어 라고 소리쳤다. 놀란 패티의 어머니가 패티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리고 갔고 의사는 패티를 병원에 입원시켜 자살 행동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패티가 집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패티는 나한테 제일 좋은 일은 죽는 거예요 라고 주장했다. 패티의 어머니는 지난 2개월 동안 가족에게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그녀와 남편은 별거를 했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작년에 아주 우울하고 불안했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기 일쑤였고 그녀에게 아주 적대적이었다. 패티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친구도 많았다. 패티의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지난 2개월 동안 패티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말해주었다. 패티는 학급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주의 집중을 하지 못했으며 종종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숙제를 안 해오는 적이 많았고 성적이 떨어졌다. 학년 초와는 달리 마지막 달에는 혼자 있고 싶어 했으며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 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 제일 친한 친구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했다. 자살 행동은 실제 자살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와 자살 생각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자살 행동의 전체 범위를 다 고려할 경우 이런 유형의 정신병리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널리 퍼져 있으며 그보다는 못하지만 아동들에게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살 행동의 유병률을 알아내기는 대단히 힘들다. 많은 자살 시도들이 눈에 띄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례가 다 치료를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방법론적 문제와 정의의 문제도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대한 자기보고의 해석에 제한을 가한다. 일부 경우에는 실제의 자살도 사고로 잘못 처리될 수 있다. 레윈손과 동료들은 14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했는데 이 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자살 행동 유병률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청소년들 중에서 총 19.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 생각은 소년 14.8%보다 소녀 23.7%에게 더 많았다.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장차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볍게 가끔씩 하는 자살 생각도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이 지역사회 표본의 7.1%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소녀가 10.1% 소년보다 자살을 더 많이 시도했다. 사춘기 이전에는 자살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 소녀들의 자살 시도에는 대부분 유해물질을 섭취하거나 칼로 베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소년들은 유해물질 섭취, 칼로 베기, 총기 사용, 목매달기, 정맥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달리는 차에 뛰어드는 등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청소년들은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 특히 자살 시도 이후 3개월간은 자살 시도가 재차 이루어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소녀는 약 27%, 소녀는 약 21%가 두 번째로 자살을 시도했다. 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어도 2년간 일반 모집단의 경우에 예상되는 비율보다 더 높게 유지되었다. 24개월째에는 39%의 소년과 33%의 소녀가 재차 자살을 시도했다. 3. 자살과 정신병리. 자살은 흔히 우울증과 같은 장애가 나타내는 증상으로 간주된다. 사실 우울증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과 관계가 있으며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절망감 같은 구성 개념들은 자살 행동을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코박스와 골드스톤, 게트소니스는 한 종단 연구에서 우울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다른 장애가 있는 아동들보다 자살 시도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자살 행동은 여러 가지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된다. 성공한 자살의 경우 품행장애나 물질 남용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사실 어떤 연구들은 자살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울증이 언제나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장애는 아닐 수도 있다. 가령 셰퍼 등은 자살한 남자 청소년들의 유병률이 주요 우울증, 물질 남용,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보고했다. 자살한 여자 청소년들의 유병률은 주요 우울증, 물질 남용, 반사회적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는 하지만 우울장애의 존재는 자살 행동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요소도 아니고 충분한 요소도 아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장애의 진단 기준에 못 미치는 문제의 존재도 자살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위험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살할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속성 자체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개인 수준의 위험 요인으로는 신체 질환, 그리고 우울증, 절망감, 충동성, 공격성 같은 심리적 장애가 있다. 가족 요인, 학대, 부모의 감독 소홀, 의사소통 부실 등과 가정 와해도 위험 요인으로 많이 언급된다.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은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대부분 밤에 그리고 집에서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는 가정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부합하다. 그 밖에도 학교나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 또 총기 확보의 용이성 등 사회문화적 영향도 자살 위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5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살 위험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변인들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정신병리, 신체 질환, 환경, 부모의 이혼, 별거, 부모나 친척의 죽음, 가족 지원의 저조, 일상의 골칫거리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이 4가지 요소는 자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림 7-5의 화살표들은 레인손과 동료들의
리 청소년들의 자살 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낸 영향 요인들을 보여준다. 정신병리, 신체 건강, 환경은 자살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 문제는 자살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친다. 간접적 영향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인지, 대처 양식의 준용제를 통해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러 변인들을 각기 따로 살펴보았다. 레인송과 동료들은 관련 변인들을 아우르는 좀 더 포괄적인 자살 위험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림 7-5에 이 모델이 나와 있다. 이 모델에서 자살 행동은 연속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차원상에서 청소년들의 퍼센티지를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여러 자살 행동의 발생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살 생각, 자살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음 77.9,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2.5,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3.3%, 자살 계획 3.5%, 심각하지 않은 자살 기도 1.8%, 여러 차례의 자살 기도 2.8%.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나는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고통의 절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흔히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기조절 기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 위험에 유난히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은 바뀔 수 있으며 또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질병통제 및 예방연구소는 젊은이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7-7은 이러한 전략들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표 7-7 젊은이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질병통제 및 예방연구소가 제안한 전략들. 가족,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정신장애, 신체장애, 물질 남용장애에 대해 손쉽게 효율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조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분쟁에 대한 비폭력적 대처, 갈등 해결, 문제 해결 기술 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 정신건강센터, 상담센터, 한라인 등 자살에 대한 개입 자원을 인식하도록 홍보, 부적절한 총기 확보 억제.